영국 런던의 어느 회사. 넌 한국에 가면 2번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한국은 가난한 나라야.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상상조차 안 돼. 이곳에는 중국인 여성과 영국인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국인 여성은 한국으로 간다는 영국인 여성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실컷 늘어놓는데요. 얼마 후 영국 여성은 중국인 여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 여성은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급기야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마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영국 여성은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외국어 통역사로 근무 중인 나라 밀스라고 합니다. 제가 통역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배경에는 과거 어린 시절 저의 취미 생활들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중국의 음식이나 문화들을 즐겼던 아주 특이한 환경에서 자란 탓입니다. 부모님께서 외교관으로 일하시며 중국을 다녀오시는 날이면 중국 음식들과 중국과 관련된 문화용품들을 가져오시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서양인 영국의 문화와는 차별화되는 아시아 중국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대학교를 진학하고 지금의 외국어 통역사 일을 하면서도 메인 업무를 중국어 통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죠. 그 중에는 저의 절친인 첸 슈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거의 저의 반쪽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학교 시절부터 늘 함께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이런저런 동방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렸죠. 첸이라는 친구는 한국은 가난한 나라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끝까지 씹어먹는 사람들이 즐비한 나라라는 소리를 종종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아주 힘든 생활을 하는 국가라고 인식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언론에서는 종종 휴전 중인 북한에서 위협을 가한다는 소식까지 있었으니 위험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죠.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는 소식도 듣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첸은 저에게 그건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실제 한국인들의 생활은 아주 힘들다고 말하더군요. 워낙 장담을 하길래 저는 그 말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하는 통역사 일이 너무나도 좋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생업이기도 해서 이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거리가 점점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대로면 생계를 위협받는 수준까지 상황이 좋지 않게 되겠다 싶었습니다. 중국어 통역을 메인으로 일하던 저였기에 이 일로 인하여 중국어 하나만 가지고는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외국어를 하나쯤 더 공부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일거리가 많은 외국어가 뭘까 하며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저는 다소 충격적인 현상에 놀라고 말았죠. 의외로 한국어와 관련된 일들이 엄청 많아서였습니다. 왜지? 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가난해서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많을 수가 없을 텐데 먹고 살기 바쁜 나라에 통역사가 필요한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는 한국어와 관련된 일거리들이 다 확인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몇 페이지씩이나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한국어를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통역사라는 것은 외국어 하나만 통달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언어 능력은 기본이었고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요구했죠. 이를테면 의료 통역의 경우에는 의학 용어에 능통해야 했고 법률 통역에는 법적인 용어에 대해 능숙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대화 기술들을 익혀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에 대한 문화까지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들이어서 하고자 하는 나라의 문화까지 완벽하게 공부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의외로 매력적인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수입도 중국어로만 메인으로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싶어서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갔고 급기야 저의 메인 통역을 한국어로 정하기에 이르렀죠. 사람이 한 구멍만 파다 보면 자꾸 거기에 대한 기회들이 창출된다고 했나요? 저에게도 그러한 기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에 있는 통역회사에서 영국인 통역 프리랜서를 구하는 모집이 있어서 지원했더니 덜컥 합격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정말 기쁘더군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기분이 팍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넌 한국에 가면 2번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한국은 가난한 나라야.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상상조차 안 돼. 자기 딴에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 성공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저에게 초를 치는 말과도 같았기에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첸슈잉이라는 저의 절친이 제가 한국으로 근무하러 간다고 하자 내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절친의 모습에 당황할 정도였죠. 도대체 저 친구는 왜 이토록 한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내가 공부할 때는 도저히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하겠던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다면 휴전 국가라서? 그마저도 이미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유가 되지 않았죠. 물론 핵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현대에서의 핵이란 공격용으로 사용했다가는 자충수를 두는 격이기에 확률은 아주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친구는 한국이 싫은 건가? 아마도 친구가 나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걸 거야.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 주자. 이러한 생각까지 미친 저는 최대한 친구가 상처받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가는 이유는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생업을 위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씹어먹을 정도로 가난하다던 한국은 휘황찬란한 대도시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의 모국인 영국의 환경이 다소 불편하고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저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훨씬 좋은 이미지로 다가온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절친의 말이 신경 쓰이기는 했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에는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른 곳의 형편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각자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국 생활을 즐기던 저에게 아주 이상한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한국의 회사에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회사에는 세계 각국의 직원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친근하게 지내던 새로운 직장 동료들이 저를 기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교성이 부족해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겠죠. 사람들의 성격은 모두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꽤 활발한 성격이었고 타인에게 밉보일 만한 언행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지금 이곳에서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그냥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만 했었고 그다지 큰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동료들이 저를 기피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저라는 인간과는 상종하지 않으려는 느낌까지 받았죠.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저지른 건가요? 요즘 따라 다들 저를 기피하시는 분위기인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응에 동료들은 다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한 동료가 이내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 탓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니며 한국은 지낼 곳이 못되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였죠. 단언컨대 맹세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개소리지? 오히려 나는 한국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최대한 오랜 시간 이곳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난 거야? 저는 한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려고 모든 직원에게 알아보고 다녔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어딘가에서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누구에게서 들은 것인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단체로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이야기 내용의 당사자를 그런 식으로 대할 거면서 어떻게 이야기의 출처를 모를 수 있다는 건가요? 결국 저는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문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직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한국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즐겁고 좋은 한국 생활이었는데 이러한 생활을 기로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힘들더라고요.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했는데 왕따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면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피곤한 일이 많아져서 업무 효율이 나오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한국 회사 측 팀장님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죠. 그러자 한국인 팀장님은 매우 놀라시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라라 씨,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습니까? 그런 일로 라라 씨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라라 씨의 능력이 필요해서 근무 요청을 한 것이고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 누군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한국인 팀장님이 정말 고마웠던 걸까요? 저는 대화 도중에 살짝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하는 추태를 보이고 말았죠. 그게 그렇게 고마웠나? 아무튼 저는 일단 팀장님이 다음 이야기를 해주실 때까지는 모른 채 하고 근무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팀장님이 저를 호출했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죠. 혹시 첸 슈잉이라는 중국인 친구를 아시나요? 짚히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 친구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 달 정도만 연락을 끊어보시죠. 첸이야 저의 절친이었으니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명분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팀장님에게 물었으나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고 심증일 뿐이라며 그냥 시키는 대로 한 달 동안만 연락을 끊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팀장님을 믿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친하게 지내는 절친이다 보니 연락이 끊어지자 첸은 저에게 지독하리만치 집착하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걱정되어 저러나 보다 생각되어 마음이 아팠고 신경이 쓰였는데 나중에는 좀 심하다 싶은 정도로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걸어오고 문자를 해대는 것을 보니까 미저리가 생각이 날 정도로 섬뜩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팀장님이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줄 것으로 잔뜩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도 아무런 호출도 없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팀장실에 가서 이에 관해서 물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회사 내에 있던 직원 동료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라라 밀스? 혹시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연락을 안 받아? 아니 나 말고 첸 슈잉 연락 말이야. 걔가 너 엄청나게 걱정한다고? 아니 근데 저 친구가 첸은 어떻게 알고 있지? 게다가 내가 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아? 혹시 팀장님이 이야기해줬나? 아니지. 그랬다면 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도 알고 있을 테니 그건 아니야. 그럼 대체?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팀장님에게 달려가 이 모든 사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은 저에게 신중하게 입을 열었죠. 아무래도 라라 씨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은 첸 슈잉 같군요. 오늘 라라 씨에게 말을 건 중국인 직원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연히 중국인 직원이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과거에 저도 라라 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일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지만 저 또한 쉽지는 않았죠. 그때 저도 중국인 직원들에 의해서 그와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그 사람들은 텃세가 심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라라 씨의 경우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텃세라고 보기에는 저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혹시 첸 슈잉이라는 사람이 라라 씨를 한국에서 지내지 못하게 할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뭔가 짚히는 거라도.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로도 쭉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 회사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인 남자친구도 사귀어서 한국 생활이 더더욱 행복하네요.
첸 슈잉이라는 친구와는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친구와의 절교를 선택했어요. 그 친구도 저를 걱정하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다고 절교까지 하냐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팀장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죠. 결국 라라 씨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라라 씨 본인의 인생이고 인간관계니까요. 하지만 라라 씨보다 조금 더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드리자면 결국 인간관계라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해보면 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나를 험담하고 은근히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그게 친한 친구거나 가족이더라도 말이에요. 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허름한 가정집.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좋아라 시집가더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아버지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니 이따위로 사는 거 아니니? 이곳에는 나이가 지긋한 덴마크 남자와 그의 딸로 보이는 여성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지로 보이는 덴마크 남자는 자신의 딸에게 한국으로 시집간 것에 대한 호통을 치는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딸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는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나중에서야 밝혀진 놀라운 진실에 통곡하듯 오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가정의 가장 에밀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가족 관계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저의 아내는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뿐인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에게는 동양인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이었죠. 제가 하던 사업의 특성상 동양인들,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을 상대로 무역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중국인 사업 파트너에게 뒤통수를 오지게 쳐맞고 한동안 사업이 완전히 엎어져서 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동양인들을 상대할 때는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은 대화를 해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다소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면모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나라는 인간이 겪은 경험으로는 그랬기에 개인적으로 그 편견은 아주 깊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저였기에 최근 일어난 일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저의 외동딸이 어느 날 집에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오더군요. 처음에는 친구라고 말하던 딸은 식사하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를 했죠. 저는 처음에 딸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중국인이 아니라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한국인이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매한가지의 동양인으로 보였거든요. 지금이야 아무리 서로 가까운 곳에 사는 아시아 국가들도 각자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성격들도 전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시기였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동물은 경험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겪은 것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에게 있어서는 딸에게 해줄 말이 분명했습니다.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었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사람이 좋아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랬기에 저는 이 결혼을 무조건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도 지식도 부족한 동양인과 결혼하게 된다면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설득을 통해 딸의 마음을 바꾸려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딸아, 이 아버지 말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우리 딸 잘못되게 하려고 이럴 것 같아.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 아직 네가 동양인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아버지 말 듣지 않으면 결국 너는 불행해질 게 뻔하다니까. 불행한 길로 가는 딸을 어떻게 아버지 되는 사람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니?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딸의 고집을 걷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야말로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확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어떤 면에서 우리 덴마크보다도 훨씬 선진국이라는 거 모르세요? 남자친구도 저를 얼마나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고요. 아버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저를 위해서라도 행복을 빌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도 저의 그러한 반응이 못내 서운했었나 봅니다. 말하는 내내 울먹거리며 서운한 티를 팍팍 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뜻을 굽히게 만들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에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손찌검까지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에 딸도 황당하고 분하다는 뉘앙스를 취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아예 저와는 상대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제야 저는 이 결혼이 결국에는 일어날 일이 되어버리고 말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제 딸은 기어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몸을 던져보고 나서야 상처를 입고 깨우침을 얻을 태세였습니다. 딸은 저의 이러한 태도 때문인지 결혼을 조금 더 앞당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일이 꼬여버리는 지금의 상황이 화가 나기도 하고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게다가 딸은 결혼하자마자 분가를 했는데 그때까지 저에게 말도 섞지 않다가 마지막 날이 되고서야 저에게 어렵게 입을 뗐죠. 자기는 남편을 따라서 한국으로 간다고. 그곳에서 신혼을 즐길 생각이고 아마도 이곳 덴마크에는 자주 오지 못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딸은 한국이라는 나라로 완전히 떠나버렸고 혼자 남겨진 저는 한동안 술에 절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얼마 전부터 몸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죠. 건강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병원에 방문하여 영양제나 투약하여 다시 몸을 회복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이라니. 딸과의 일 때문에 속이 좀 상해서 한동안 술 좀 무리하게 마셨기로써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간경변이라는 생소한 병명이었는데 이미 간이 너무 손상되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딱히 치료 방법도 없어 보인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사의 태도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랬고 그 외적인 무언가를 할 때도 최대한 일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 의사라는 놈들은 그저 자기 빠져나갈 궁리나 하고 말끝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저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부터 바보가 된 것처럼 혼자서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다 들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엄습하여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되는 순간도 있었죠. 말 그대로 죽음 자체가 그냥 무섭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일지라도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한동안 공포심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저는 문득 딸이 생각났습니다. 막상 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연을 끄는 것이나 다름없는 딸이 생각났죠. 그래서 저는 평소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용기를 내었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혹시나 받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저의 걱정과는 달리 딸은 저의 전화를 받아주더군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우울한 느낌을 풍기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으냐, 무슨 일 없느냐는 저의 말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딸의 목소리에는 불행의 기운이 물씬 피어올라왔죠. 저는 속으로 딸이 분명히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행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과거 딸의 쾌활하고 밝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기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딸을 만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솔직히 매우 놀라고 말았죠. 제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은 그야말로 선진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과연 선진국으로 간다며 좋아하던 딸의 모습이 아른거리며 이제야 딸의 말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행이 깃들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고 기어이 딸이 있는 곳에 도착했죠. 그리고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내심 딸의 목소리를 듣고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직접 와보니 어쩌면 그러한 불안감도 저의 기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딸의 모습을 보자니 오히려 저의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딸에게 과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쾌활하고 밝았던 피부와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퉁퉁 부은 눈에 퍼석한 피부까지 표정 자체도 너무나 어두웠고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처럼 보였죠. 아주 힘든 삶을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처럼 찌든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딸을 데리고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기 위해 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참 동안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한국인 사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제야 이상함을 눈치챈 저는 딸에게 사위는 어디 갔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었고 저의 이러한 대답을 불편하다는 듯 회피하는 딸을 보며 확신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필시 둘이 이혼을 했거나 부부싸움을 해서 별거를 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고 딸과의 대화를 조금 더 진중하고 빠르게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저의 시한부 판정에 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니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예전처럼 솔직한 부녀지간으로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딸아, 나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니 이제라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서 너의 인생을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런 저의 간곡한 부탁에 따른 눈물을 글썽거리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갑자기 통곡하듯 오열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자기 아버지의 시한부 판정 소식에 슬퍼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죠. 아버지,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훌륭한 나라지만 의술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아버지 병은 한국에서 치료를 시도해보기로 저와 약속해요. 그러면 저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시 덴마크로 갈게요. 딸의 뜻밖의 제안에 내심 놀랐지만 그저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거니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요. 하지만 딸과 함께 한국의 병원에 도착한 저는 말도 안 되는 일말의 희망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는 저에게 아직 수술의 가능성은 있다는 말을 해주었죠. 제가 겪고 있는 말기 간경변의 경우 장기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했는데 때마침 기증자가 있어서 몇 가지 검사만 통과하면 수술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기적적으로 한국에서 기대하지도 못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잘 되어서 회복에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감사했고 사랑하는 딸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더욱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감동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상황임에도 딸의 얼굴에는 어두운 기색이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랜 불행이 몸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만 했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회복하여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고 딸의 한국집에서 당분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딸이 간직하고 있던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죠. 무슨 사진이길래 코팅까지 해서 고이 간직하나 싶어서 봤더니 다름 아닌 한국 사위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자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의 소중한 딸을 이렇게 혼자 내팽개치고 어디에서 무엇하고 자빠져 있는지 모를 그놈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딸에게 한국 사위에 대해 캐물으며 어디에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윽박지르고 말았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혼을 내줄 요령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언행에 딸은 서럽게 울먹거리며 천천히 입을 뗐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요. 아버지,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직은 조심하셔야 하니 무리하지는 마세요. 우리 그이는 지금 이곳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다고요. 앞으로는 아버지와 늘 함께 할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도 함께하는 셈이죠. 사실 아버지의 사위는 얼마 전까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평소에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이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꼭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장기를 기부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알고 보니 각서까지 써놨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딸의 이야기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제가 이식받은 장기가 내 사위의 것이었다니 이토록 미친 상황이 저로서는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토록 사위를 원망만 했었다니 결혼까지 반대하며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사위였는데 그런 저 스스로가 너무나 역겹고 한심했고 분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국에 있던 저의 재산을 정리하고 이곳에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죠. 이것으로 제가 사위에게 진 빚은 모두 갚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남은 날까지는 모두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씩 느껴집니다. 사위도 이런 저를 응원한다는 그런 기분이 말이죠.